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순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공장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해서 좀 일하기가 편하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지만 한우물만 올해로 26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인문학과 기술의 만남. 이제 그게 앞으로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사를 이렇게 좀 좋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근대사,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제조업으로 해서 이 강대국이 로 진입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 제조업을 근간으로 해서 근대화된 게 한 60년, 70년 그 기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이 공장에서 시작을 해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얘기를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산업혁명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1차 산업혁명 아마 학교에서 다 배우셨을 텐데 1700년대 말이죠.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아이작 뉴턴이 물리학이 혁명적으로 발전을 해서 제임스 와트 같은 사람들이 전기기관을 만들고 그때는 사람이 힘든 일을 이런 기계들이 대신해 주니까 옷감 같은 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영국이 전 세계 초강대국으로 될 수 있었죠. 그 이제 전문화된 공장이라는 게 생기고 기업이라는 게 생겨서 세상을 바꿔 놓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크지 않거든요. 면적으로 보면 한반도 면적 정도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1900년대 초가 되면은요, 이 전기라는 게 생겨서 전기라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바꿔 놓습니다. 그때는 이제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미국, 일본 이런 나라에서 2차 산업혁명을 빠르게 받아들여서 또 한 번 세상을 바꿔 놓게 되는 거죠.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모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이동하는 거를 예전에는 전기기관에 옮기던 것을 모터가 이제 이동을 하니까 전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혁명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또 한 번 세상의 강대국의 힘의 균형이 이동하기 시작을 한 거죠.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1900년도 중반, 1960년대에 들어가면 디지털이라는 게 생깁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게 생겼죠. 이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제 생겨서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하드 와이어링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공장을 새로 제품이 바뀌거나 다음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또 과정을 거쳐야 됐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것을 통해서 일의 순서나 일의 방식을 프로그램화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3차 혁명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게 이제 공장에서는 이제 PLC라 그래가지고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생겨서 미국이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게 됐던 것도 이런 전기 에너지의 힘,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힘, 이런 것들이죠. 지금은 이제 제4의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ICT와 제조의 완벽한 통합,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하느냐, ITC 기술을 활용하냐, 사물 인터넷. 인터넷은 사람이 하는 거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인터넷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도 인터넷 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변화가 올 거다. 사물은 공장에는 사람보다도 사물이 더 많거든요. 사람과 사물, 이게 제4차 산업혁명을 가져올 거다. 지금은 진입 단계에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산업화돼서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을 하고 더 부강해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박근혜 정부도 창조 경제를 모토로 해서 굉장히 분주히 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체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강대국으로 한 미국 같은 나라도요, 저희 제조 혁신 3.0처럼 미국에서는 스마트 매뉴팩처링, 리더십 컬리션 이래가지고 IT 기술과 제조 기술을 융합해서 제조업을 통해서 또 한번 성장하겠다라는 그런 국가 차원의 이런 전략을 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마 인더스트리 4.0, 뭐 제4차 산업혁명, 이것을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이게 뉴스를 좀 받아보니까 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2025년도에 중국산 제품이 달라질 거다. 제조업의 최고의 제조 국가로, 지금은 값싸게 만드는 중국이었는데 값싸게 만드는 걸 뛰어넘어서 최고의 제품, 제조의 왕국이 되겠다. 최고의 제조 국가가 되겠다라는 국가의 비전을 제시한 것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곧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제조업으로 해서 또 한 번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있고요. 저희 나라도 창조경제이라는 제조업의 제조혁신 3.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술적으로 살펴보면요,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보안 기술, 사이버 피직스라고 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기술이 만나고 사람이 만나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이런 어떤 기술적인 융합 변화가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표준이 생기고 기준이 생기고, 그다음에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제 그런 변화들이 빠르게 우리를 알게 모르게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조혁신 3.0은 우리의 산업화의 60년을 돌아보면 광복 이후, 물론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공장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한 60년 정도의 우리 제조업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보면, 처음에는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제조 자체, 뭐 중화학공업, 철강산업, 그다음에 요즘 자동차 산업,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근대화도 되고, 다음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죠. 최근에는 ICT 기술, 요즘 스마트폰을 만들고 TV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2차 저희 제조업 2.0 시대에 해서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스마트폰 제일 잘 만들고 TV 제일 잘 만들고 배 제일 잘 만들고 자동차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2.0 시대라고 하는 거죠. 저도 공부를 해보니 정부에서 제조혁신 3.0은 앞으로 우리가 3년간 준비해서 30년 이상 우리가 또 한 번 혁신하려고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제품도 달라야 되고, 제품을 만드는 방법도 선진국보다도 더 앞서야 된다라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신산업혁명은 한마디로 합치가면 스마트 팩토리인데, 어떤 스마트 팩토리냐 하면 커넥티드 스마트 팩토리, 연결입니다. 연결을 통해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는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은 좀 자율성을 가지고, 기계도 지능을 가지고,
최적화해서 사람이 원하는 그런 제조 활동을 사물이 지능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최적하게 공장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커넥티드 스마트 팩토리라고 제가 압축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연결의 혁명이라고 하는데, 연결은 사람과 사물의 연결이고요, 사람과 기술의 연결이고, 문화의 연결입니다.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연결입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됨으로 해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조기업과 장비업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물, 에너지, 석유 등의 자원은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제조 시 발생할 수 있는 에러 발생 가능성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제조 산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목표 생산성, 생산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외 공급망이 모두 효과적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IoT, 즉 사물 인터넷 기술 기반으로 기업 내의 모든 장비와 기기는 내장된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해 서로 연결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로쿠엘 오토메이션의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비전은 빠르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세상에서는 제조 현장의 통합된 제어와 정보 솔루션과 IT 기반의 ERP 등의 상위 기업 정보 시스템이 안전하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제조 운영 정보가 창출되어 경영자는 전체 글로벌 제조 현장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통찰력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혁신적인 제조업의 변화는 활용 준비가 된 기업에게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지만 활용 전략이 준비되지 않은 기업에게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광고하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끊고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커넥티드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 자체는 이미 굉장히 스마트해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독일의 새로운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을 이야기를 해서 독일을 배우려고 우리 정부 인사들이나 저희 그 공장을 전문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반대로 독일에 있는 전문가들이 한국을 배우고 싶다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한국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그렇게 제품을 잘 만드는지 배우고 싶다라는 거죠. 10년 전에는요, 저희들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 가서 뭐 하나 배워보려고 카피해오고 사진 찍어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도 미국 회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공장을 다녀볼 기회가 많았는데, 한국에 있는 적어도 대기업은 세계 어느 나라의 공장보다도 더 스마트합니다. 근데 스마트한데 좀 커넥티드 스마트 팩토리 차원에서는 우리가 진화해야 될 부분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공장을 어떤 공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자동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가상화 기술을 이용을 해서 공장을 미리 자동차 월 10만 대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에 기계를 몇 대로 놔야 되고 사람을 몇 명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철강이 얼마만큼 소요되기 때문에 소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공장을 짓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에서 가상의 공장을 지어봅니다. 그래야 돌려보죠. 이게 부품이 납품하러 오는데 교통에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기계가 뭐 1000대를 기계를 두면은 충분한지, 그걸 고려할 때는 기계가 고장 나는 것도 고려하고요. 또 종업원이 파업하는 것도 고려하고, 다 시뮬레이션 돌려서 공장 이렇게 하면은 공장이 만들어지겠다라고 해서 가상의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땅을 파서 건물을 짓고 기계를 도입하고 설치를 하고 시운전을 해서 실제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또 하나는 서로 다른 어떤 기계들을 만들어서 컴퓨터로 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거 해놓으면은 실제 기계를 돌려보기 전에 컴퓨터 환경에서 서로 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다 확인을 해봅니다. 뭐 그런 기술들도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기계를 만드는 기계 디자인하고 우리 로봇을 만들면 로봇 팔을 몸체를 설계를 하잖아요. 그건 기계 디자인입니다. 기계를 움직이는 것은 이제 제어기 때문에 전기 기술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전기 엔지니어가 하는 프로그램과 기계 엔지니어가 하는 것들을 서로 융합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자체를 공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공장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대한 보안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뭐 전기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계 엔지니어, 그다음에 환경 관련된 엔지니어, 보안에 관련된 엔지니어, 서로가 병행해서 각자 일을 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수평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다음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하면서 작업이 되고요. 또 하나의 뭐 차 이야기를 하면은 차를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그랜저를 개발했다라고 하면 차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그 디자인 데이터를 가지고 차를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뭐 요즘 3D 프린팅 이런 것도 활용하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조립할 건지, 그다음에 부품업체들이 부품을 어떻게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조립 라인에 투입을 해서 실시간으로 조립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도 운영적인 측면에서는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했는데 공장에서 설비들이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실시간성이고 생산되는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각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가지고 운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운전을 하거나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공장에 대한 품질의 문제나 그다음에 고장이 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기계가 동작하면서 일어나는 활동, 생산량 양, 기계가 가지고 있는 온도, 기계가 작업자의 운전 패턴, 그다음 에너지 사용한 것들 엄청난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해서 저장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과거에 알지 못했던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에너지는 에너지 자체로만 그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에 그 미치는 그 데이터는 작업자의 운전 패턴도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의 그 운전 상태도 문제가 있고 또 기계마다 에너지를 많이 먹는 에너지도 그 기계도 있고 적게 먹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빅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은 과거에는 몰랐던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나 방법이 찾아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그 데이터들은 무진장이 많은 그리고 고속으로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이렇게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로 활용하는 기술이 또 하나의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의 활용도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마트 그리드 부분은 결국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에너지 생산하는 쪽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쪽의 데이터를 서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분석해서 보다 보면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다음에 에너지를 우리가 정전이나 이런 걸 막으면서 에너지를 균형되게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그 지난 가을에 미국 시카고에서 그 IoT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제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시스코와 저희 로컬 오토메이션의 가상의 공장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 시나리오는 자동차 공장에 로봇가 하나 설치가 되면 이 로봇가 새로운 로봇을 설치하면 사람처럼 로봇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진 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 정보를 누구에게 받아야 되고 내가 작업을 하다가 로봇가 어떤 고장이 나기 위해서 뭐 베어링에 무슨 균열이 생겨가지고 진동이 생긴다든지 다음에 열이 나가지고 이렇게 뭐 24시간 이상 운전을 하면은
고장을 일으키다든지 하는 걸 로봇이 그 엔지니어한테 알려주게 줘서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에 있는 엔지니어가 전문가들이 가상 공간에 모여가지고 그런 그 정비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한번 보도록. Well, we're going to build some cars today. A good and thing I'm a car guy. We're going to really show how the ecosystem of folks in this room are bridging the IT and the OT technologies with architectures, with security, and with a fast IT model that allows us to deploy these things very quickly. So you're going to tie it all together for us. Exactly. So if you'll join me over here, we're going to start by provisioning some new analytics capabilities. What we're looking at here is an IT dashboard that's built with Cisco's ACI technology. This is our software-defined technology that allows us to automate the deployment of new IT capabilities. But it also allows applications to run wherever you want. So That's you don't right. have to bet it's going to be centralized or decentralized or somewhere in between. It relies on partners to make it happen. And you're going to show what's changed in this and why speed is suddenly being enabled with the fast IT That's right. organizations. So what I did is I just called up a template, and now I'm going to add some software to this template, a typical 3-tier application. I'm going to add an Apache web server. I'm going to add an application server, Cisco Connected Analytics. You'll hear more about that over the next coming weeks and months. And a Mongo database. And then I'm also going to take some layer 4 through 7 services like firewall provisioning and load balancing, and then what I'm going to do is click on Apply Changes, and now what's happening in the background is we have just automated the process of building this 3-tier application stack, and it'll be up and running in just a couple of moments. So if I'm not an IT guy, I go, what does that mean? Well, the way that we did this in the past, the networking people configured the boxes, the storage people configured the SAN, the compute people configured the VMs. We've just automated all that process and taken something that might have taken 3 months and made it just a few mouse clicks. So now you're talking about time to new applications, time to new services in days or even hours, as opposed to how we did it just a short time ago. That's right. In months or years. That's right. In our own data centers, we're down to 8 minutes to provision a new set of workloads. And this is why you need architectures and the high-tech industry group working together with the customer segment. Exactly. I get it, Jim. Now, let's take a look at the data that's being generated by that analytics application that we just put together. So this is from a partner, Pentaho, that does data visualization. And we're looking at the total sales of our automobiles. We can see in real time the sales versus gross profit. I can see the different products that are trending, and this is coming real time from our dealers. So we can see that the pedestrian detection system is now outselling the navigation system in our vehicles. We can see social media sentiment, demographics. This is also So where in social media, you could literally see both what it is today in terms of sales, which is dramatically higher. That's right. You could all of a sudden tie it to how much more it's being talked about in social media, and instead of waiting to have a problem on orders, you see the problem coming That's way right. ahead You of can time. see those trends. And so this is what you talk to the business people about. That's right. And this is where the data virtualization technology, bringing all these different disparate data sources together to give us this real-time visibility. Now over here on the right, I can click on the order button, and this will bring me right into my manufacturing planning system. And I can see in Flint we're about at capacity, but if I click here on Toledo, I can just drag here to do some planning, and based on the inventory, the production line capacity, the number of machines and amount of space that we have, we can see that we can actually build 6 months worth of inventory of our new pedestrian detection system. So this is true of any industry and any group. And this is how business will be run in the future with that type of speed. The ability to capture data much faster than we had before, sort the useful data from the data is just noise, understand the business implication of what you do, and literally with the touch of a finger change the models. This is exactly what Walmart is doing in their data cafes across all their product line. They start with their basic dashboard, then they explode it all the way down through and do what-if modeling to determine how they compete in the future. What's working, what's not. I want to set that production capacity in motion to retool our manufacturing line, so I'm going to submit an order for that. I'm going to go back and apply some security rules and some quality of service policies, because we're going to be adding some robots, some wireless, and some switches. And so what I want to do is go in here where I have predefined policies that say things like the FANUC
technician has access to the robot, but no one else does, for example. So this is how we secure the network, again, using our ACI capability. I also might want so to you apply... begin to think about multiple layers of security with multiple layers of skill sets and the ability to also anticipate if there's a problem, either somebody going around it or otherwise. That's right. Okay. I just also applied some quality of service, so the control traffic will have a priority reaching those devices. So in my terms, so that your most important applications get executed. Exactly. Okay, exactly. I got it. Now, John, join me over here in the manufacturing line. Okay. I've got a mobile tablet here where I, as the factory floor technician, I might be responsible for provisioning this new device. So any data to any device anywhere in the world, and then the ability to summarize it back where you can make decisions off. Exactly, exactly. Now, the first thing I'm going to do is, after we've installed the robot physically, I'm going to attach it to this Rockwell Stratix switch, and this is a joint development between Cisco and Rockwell. And as I attach the robot, you'll notice it's automatically discovered by the network because we pre-provisioned it, and it's now downloading its quality of service and security policies and gearing up to be able to manufacture. So 이게 좀 비디오를 보는데 좀 시간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현재 우리가 구현 가능한 기술들인데 이런 기술들을 IoT 클라우드 기술들을 공장의 로봇 제어하는 기술들을 원격지에 있는 설비들을 문제가 생겼을 때 미리 감지를 하고 알려줘서 그 전문가들이 가상 공간에 모여서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을 새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빠르게 도입을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예를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요 앞부분은 이제 산업부에서 나온 그 창조경제 제조혁신 3.0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서 조사한 자료를 제가 이렇게 좀 캡처를 해서 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좀 우리 정부에도 인상 깊게 보는 거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 중에 로컬 모터스라는 그 자동차 회사는 고객이 인터넷 자기들이 원하는 차를 레고 만들듯이 이렇게 인터넷에 주문을 하면은 그걸 반영해서 고객이 원하는 차를 바로 만들어서 이게 소비자한테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과거는 좋은 제품을 값싸게 다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시대였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고객이 원하는 차를 원하는 형태대로 원하는 양만큼 원하는 시간에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곽광을 받고 있고요. 또 새롭게 뜨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보잉 같은 회사는 이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면은 이 바람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 그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각각 예전에는 이렇게 기계를 가공해 가지고 할 건데 이 가상 공간에서 이제 이 컴퓨터 기술이 발달돼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바람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설계를 함으로 해서 테스트도 하고요. 그래서 60% 이상 비용도 단축하고 개발 기간도 단축하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 제조업체들도 뭐 LS 산전 사례, 그다음에 현대 하이텍이라고 자동차 부품하는 회사들인데도 똑같은 어떤 그런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물 인터넷 기술, 그다음에 원격 모바일 기술들, 그다음에 이제 부품 업체와 자동차 완성차 업체와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과거에는 부품 1000개를 만들어서 며칠날 납품하라 그러면 만들어가 납품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어떤 부품을 만들어야 될지 실시간으로 작업 공장의 로봇한테 바로 전달이 됩니다. 부품 업체에 직접 연결이 돼서 거기서 만들어서 조립을 해서 대조립해서 일찍 들어가도 안 됩니다. 갖다 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정해진 시간이 너무 빨리 들어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들어와도 안 되고 라인에 바로 투입됩니다. 투입돼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커넥티드 스마트 팩토리로 가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문제점은 한국은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의 현 수준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대기업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반면 중소기업들은 아주 수준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나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좀 전달이 돼가지고 시너지가 일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같은 전기 엔지니어와 그다음에 IT 엔지니어, 그다음에 관리하는 사람들 간에 소통이 안 됩니다. 내 영역, 내가 기계 설계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전기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같이 융합해 가야 되는데 그게 융합이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글로벌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뿐만 아니라 웬만한 회사들은 다 글로벌 공장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서를 표준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 규칙이나 업무 방식이나 기술도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사고 사용을 하고 사람도 운영하게 되는데 이런 문화와 프로세스 융합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또 다른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기계를 사서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삼성전자 휴대폰을 만드는데 한국에서 만들 때하고 베트남 만들 때하고 유럽에서 만들 때하고 생산성이 다르다는 거고요. 품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는 빅데이터로 가지고 원인이 뭘까? 여러분 자동차를 타더라도 똑같은 기름을 넣고도 갈 수 있는 연비가 다 다르잖아요. 공장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편차는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공장을 스마트해지고 혁신적인 만드는 혁명적인 거 만드는 그 이외에 또 다른 도전은 공장은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된다면 설비가 안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만든 제품 식품이든지 아니면은 기계든지 자동차든지 만든 제품이 안전하게 제품 자체가 안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생산 시설 자체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이 병이 생기게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속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에너지를 작게 쓰고 그다음에 환경을 해치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환경이나 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회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될 수 있는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과제를 같이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중국이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고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기회라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학생들도 계시고 또 기술 쪽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인문학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까지는 짧은 시간에 우리가 선진국에서 걸어갔던 길 영국 같은 독일 같은 데는 300년, 400년, 300년, 200년, 100년 먼저 했던 경험은 그 교과서를 가지고 열심히 추격해서 따라잡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추격해서 선진국에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창조해서 선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단순한 기술보다도 단순한 지식보다도 창의성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의 힘이죠. 다음에 우리는 혁신을 이미 있는 기술인데 이것을 상품화하고 이것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우리가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문화의 힘이라고 봅니다. 문화는 쉽게 따라할 수도 없고 쉽게 선도할 수도 없는 부분을 봅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